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공와우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그 인공와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와우를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하게 되면 달팽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공 달팽이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달팽이관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인공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장치가 만들어졌냐를 보면 달팽이관은 외이 중위를 거쳐서 이제 전달되어 온 소리를 청신경과 뇌로 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달팽이관인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혹은 그 기능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꿔지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뇌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고 소리를 듣는 것 자체는 뭐 달팽이관에서 할 수가 있지만 말소리를 이해하거나 이런 것은 뇌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달팽이관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와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와우에서 수술을 언제 하느냐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이밍이 늦어지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으로 듣는 것보단 양쪽으로 듣는 것이 좋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였지만 또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그 인공와우의 전극이 이제 있는데 환자 본인한테 가장 맞는 그러한 전극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공와우 수술 시기 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조금만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이건 비단 뭐 인공와우뿐만 아니고 모든 수술이나 치료가 그러하듯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술이 혹은 또 많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수술을 통해서 결국 인공와우는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말소리를 변별하는 거,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말소리를 이해하는 재활 기간에 그 재활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요.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술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재활 기간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재활로 얻어지게 되는 그 말소리 이해의 어떤 그 한계점도 굉장히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말소리를 이해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달팽이관이 아니고 이게 뇌인데요. 소리가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제대로 들어가서 말소리를 이해한 그 트레이닝이 되지 않는 기간이 오래되면 듣는 뇌가 이제 퇴화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급기야 그 퇴화에 빠질 뿐만 아니고 그 듣는 뇌가 다른 감각기관으로 대체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주변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소리 이해가 좋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인공와우 수술의 타이밍이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몇 년 내에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좀 구체적인 지침이 혹시 없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보청기를 쓰고서도 말소리 소리는 듣는데 말소리 구분이 숫자로 얘기하면은 한 20-30% 이내까지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든 그냥 보청기로 버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듣는 그 뇌의 퇴화는 이게 이제 뇌가 퇴화되니까 결국은 말소리 구분이 안 되는 것인데 사실은 난청이 언제 발생했냐에 따라서 좀 그 듣는 뇌가 퇴화되는 속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꼬마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태어나서 한 35개월 정도까지 듣지 않고 이제 뭐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내다 보면 그 35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듣는 뇌가 완전히 퇴화가 돼서 그 이후에 수술했을 때도 결과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난청의 경우에는 이런 뇌의 듣는 뇌의 퇴화가 굉장히 빠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그 35개월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18개월, 더 나아가서 한 12개월 정도가 되면 듣는 뇌가 이제 퇴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까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선천적인 그런 난청 꼬마들에 있어서 듣는 거를 하기 위한 인공와우 수술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난청이 나이가 든 이후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듣는 뇌의 퇴화가
이런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천성 난청이라고 하죠. 뭐 어릴 때부터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다 익힌 이후에 생긴 그런 난청에 있어서는 대개 한 10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뭐 듣는 뇌의 퇴화가 크게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10년이 넘어가면 그러면 수술했을 때 결과가 나쁘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재활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그런 그 말소리 수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10년 이전에 어쨌든 수술을 하면 결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결국은 수술 이후에 재활 기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말소리 구분의 한계도 조금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난청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 듣는 뇌가 퇴화되는 속도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이 남아있는 난청 이게 무조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잔청이 남아있는 경우에 네네. 인공 수술을 하기에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잔청이라고 하는 거는 말소리를 구별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그래서 소리는 이제 꽤 듣는 형태의 이제 그걸 잔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그 혹시 수술했는데 말소리 구별은 기대만큼 안 되는데 지금 소리라도 듣고 있는 이 부분마저 혹시 없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걱정은 예전에 뭐 한 10년, 20년 전에 인공호흡 전극 같으면 이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전 이제 전극은 굉장히 크고 달팽이관 내를 꽉 채우는 그런 큰 전극이 많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원래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러한 그 잔청이 많이 소실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워낙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인공호흡의 어떤 전극이 많이 개발되면서 요 사이는 얇으면서도 또 굉장히 또 기능도 좋은 그러한 전극이 나오면서 수술을 한다고 원래 갖고 있는 잔청이 무조건 소실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략 성인 같으면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의 잔청이 보존이 되고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형을 제외하면은 한 7, 80% 가까이 원래 갖고 있는 청력을 보존하는 정도까지 이제 기술력이 많이 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네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 또 있죠. 한쪽보다는 양쪽 인공호흡을 듣는 게 좋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조용한 환경, 그러니까 뭐 정말 소음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양쪽을 다 못 들었던 분들이 한쪽 수술만 하더라도 뭐 그냥 그럭저럭 웬만큼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소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공간이 집을 벗어나서 이제 바깥에 나오게 되면 실제로 그러한 공간이 또 많지 않거든요. 대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필연적으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상황이 되고 특히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한쪽 귀만 갖고 듣는 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이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양쪽을 다 듣게 되면은 이런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 하에서도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점입니다. 즉 소음이 있는 여러 명이 있는 환경에서 대화를 자유롭게 하려면 양쪽을 다 듣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한쪽만 이제 듣는 경우에는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 비관한 예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제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든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주차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막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런 이제 그 키를 삑삑 눌러갖고 이제 차 위치를 찾으려고 할 때 한쪽만 듣는 분들은 삑 눌러서 소리가 났을 때 그게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 마트의 주차장을 그냥 1시간 동안 헤맸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한쪽만 듣는 경우랑 양쪽을 듣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되고 그래서 되게 한쪽만 듣던 분들이 수술을 해서 양쪽을 다 듣게 될 경우에 가장 또 먼저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빠릿빠릿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양쪽을 듣는 거에 비해서 한쪽을 듣는 분들이 뭐냐면 들을 때 굉장히 피로도가 많게 됩니다. 들을 때 미간이 찌푸려지게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한쪽만 듣게 되신 분들이. 그런데 양쪽을 듣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사라지면서 앞에 있는 사람과 훨씬 더 편안하게 긴장도 덜 하게 되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필요하지 않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수술 받으신 분들의 이 동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쪽만 수술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재활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제 수술한 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되신 이제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들렸고 나중에는 어떻게 들렸나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말해도 뭔 말인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 이제 차츰 세월이 가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도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은 내가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술한 지 4개월 됐는데 예. 그럼 몇 개월 정도 되니까 조금 알아듣는 게 좋아지던가요? 한 2개월 2개월 정도부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적지 않거든요. 75세 분이신데 다행히 이분은 보청기로 말소리 변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말소리 변별이 거의 0%가 되자마자 사실 수술을 빨리 결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오늘 3가지 포인트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타이밍이고 두 번째가 한쪽으로 듣는 것보다 양쪽이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75세 어르신인데 일단 수술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듣는 것보다 양쪽 듣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양쪽에 동시에 수술하는 거를 결심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개는 재활 속도가 늦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0%로 듣던 분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넉 달째 언어 평가를 했더니 거의 80% 정도까지 말소리 구분을 잘 하시고 지금 저랑 거의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분이 됐어요. 그만큼 수술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첫 수술과 그다음 순차 양위로 수술할 경우 시간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나면 수술 결과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순차 양위 첫 번째 수술을 이제 특히 이제 성인이 돼서 첫 번째 수술을 하셨던 분이 첫 번째 수술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비록 반대쪽이 수술을 지금 고민하는 시점이 20년 정도까지 흘러도 이 순차 양위를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쪽에 수술을 했을 때 좋았던 첫 번째 수술의 결과만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고 지금 20년이 흘렀어라고 이제 했을 때 대개 두 번째 수술을 하시는 거를 너무 겁내하시거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게다가 20년 전의 전극보다 지금 전극이 훨씬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순차 양위를 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신 분은 뭐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쪽을 듣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또 점검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죠. 환자별 맞춤형으로 인공호흡 전극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는데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이런 터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터널의 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청신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달팽이관 안에 어떤 이 터널에 전극을 집어넣는 것인데 이 청신경이 크게 종류는 이 달팽이관 안쪽에 있는 그 터널의 그 바깥쪽을 도는 그러한 전극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외측 일자 전극 혹은 뭐 일자 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달팽이관의 바깥쪽을 도는 전극이에요. 이거는 전극 자체가 통상적으로 얇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환자가 아까 갖고 있던 잔청을 보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믿어져 왔던 전극이 달팽이관의 바깥쪽을 도는 일자 전극인데요. 반면에 바깥쪽을 돌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청신경을 자극하는 데는 다소 약점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달팽이관의 안쪽을 도는 그러니까 이 청신경에 가까이 붙어서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도록 청신경의 안쪽을 도는 전극이 와우축 전극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통상 이 와우축 전극이 전극의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청신경을 자극하는 데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했는데 반면에 이제 달팽이관을 들어가면서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달팽이관을 조금 손상시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외측 일자 전극과 그 다음에 좀 굵은 와우측 전극 간에 환자의 특성에 맞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바깥으로 도는 이 외측 일자 전극과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강하게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와우측 전극의 장점만을 따서 그러한
얇은 와우축 전극이 요새 이제 개발이 돼서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술이 되고 가장 많이 시술이 되고 있는 전극이 그런 얇은 이제 와우축 전극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잔청의 보존에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도 청신경을 효율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전극이 이제 시판이 되어서 요사이는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청이나 이 달팽이관 네네. 구조를 손상시킬 확률은 또 어떤지, 그다음에 기존의 일자 전극에 비해서 여전히 한계는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뭐 세계적으로 많은 논문들과 그다음에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한 500여 정도의 이제 이 얇은 와우축 전극의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외측 일자 전극과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얇은 와우축 전극 간에 그러한 환자분들의 잔청을 보존하는 능력은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공인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얇은 와우축 전극을 썼을 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예전에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원래 갖고 있는 청력이 다 없어져서 인공와우 기기를 벗으면은 천둥이 쳐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겁내하시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보면은 수술 후에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또 파란색을 상태를 보면 사실 별로 청력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잔청이 대부분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하이브리드 네네. 수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 잠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뭐 대단히 엄청나게 다른 종류의 인공화랑은 전혀 다른 뭐 그러한 수술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하이브리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분과는 다르게 이제 저주파 쪽에 저주파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모음을 듣는 뭐 125, 250, 500Hz 쪽에 모음을 듣는 그런 청력인데 그런 쪽에 이 청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얇은 와우축 전극을 사용하실 경우에 잔청의 보존이 꽤 많이 된단 말이죠. 그게 꽤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음을 듣는 보청기의 장점과 그다음에 인공화호의 장점만을 취합해서 어떤 말소리 변별, 말소리 이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125, 250, 500Hz까지는 보청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인공화호를 듣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인데 수술 자체가 다르지는 않고요. 수술은 그냥 원래 우리 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잔청을 보존하기 위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인공화호의 외부 장치에다가 그 끝에 보청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결을 시켜서 보청기 형식으로 듣게 되면은 결국은 아주 그 저주파 쪽에 남아 있는 잔청은 보청기로 증폭시켜서 듣게 되고 그 이후의 주파수는 인공화호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결국 이제 같은 몸체에서 보청기와 인공화호를 같이 효과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음악 같은 거를 들을 때 음정 같은 거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치료가 대세다. 그래서 인공화호도 맞춤형 전극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마지막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화호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환자가 이 말소리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효율적으로 그걸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청신경과 듣는 뇌를 자극해서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인공화호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청신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난청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맞춤형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신경을 효율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전극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특히 소아 환자들 중에서 이러한 이 달팽이관에 기형이 있는 분들은 이 우리가 자극해야 될 그런 청신경의 위치가 일반적인 환자랑 다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다른 위치를 효율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전극을 수술 전에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사용을 각 기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이 맞춤형 인공화호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인공수술은 바로 수술 시기,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한쪽보다는 양쪽 인공화호로 듣는 것이 좋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환자별로 맞춤형으로 인공화호 전극이 선택돼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